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통업계가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울렛이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MW가 오늘 소형차 뉴 액티브 투어러를 출시하며 수입차 업계의 소형차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서 5월 추경 편성을 전후해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이 걸린 금호산업 인수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밤 미국과 유럽에서 훈풍이 불어오며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옐런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한 뚜렷한 답변은 남기지 않았지만 적어도 4월까지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시장에 충분히 신호를 주겠다고 발언했던 것이 호재가 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로 올랐고요. 코스피도 5개월 만에 1990선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199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날 대비 0.73% 상승한 1990.4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9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5달여 만입니다. 그리스의 경제개혁안 승인과 베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등 대외 호재가 잇따르자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세를 보임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2,200억 원, 기관은 59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7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증권, 건설, 화학 등이 상승했고 의약품, 음식료, 통신업 등이 유일하게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LG화학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한국전력, 포스코, KB금융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건설업종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우건설이 국내 주택 분양 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큰 폭으로 올랐다죠. 네, 대우건설이 올해 국내 주택시장에서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7.66% 오른 7,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대우건설의 국내 주택 사업 부문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높이고 9,1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택 사업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대우건설의 올해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4.7%, 내년에는 5.1%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올해 대우증권의 분양계획 물량은 총 31,580세대로 국내 업계 최대라며 재개발, 재건축 물량 규모가 전체 계획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경쟁사와 달리 대우건설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해 재개발, 재건축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위험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통업계가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울렛이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백화점 매출 성장은 뚝 떨어진 반면 아울렛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렛 시장의 성장세를 한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확장 개장한 신세계그룹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는 올해 신규 출점 대신 여주점 규모를 2배로 키웠습니다. 부지 면적은 53,400제곱미터, 축구장 7배 크기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굴지의 패션 유통기업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과 국내 강자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합작 경영으로 명품 브랜드도 아울렛 중 가장 많이 보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문자 수가 620만 명을 돌파했고 매출도 두 자릿수 이상 늘었습니다. 소비자들께서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가 시설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확장 오픈을 통해서 1,0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세계 최정상급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맞서 롯데는 새로운 전략으로 아울렛 시장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롯데 아울렛 전체 매출은 연평균 5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도록 영화, 마트, 외식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을 상권 특성에 맞게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경기 광교 신도시와 진주, 인천 등 3곳의 아울렛을 추가로 만듭니다. 또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그룹은 오는 27일 김포의 첫 프리미엄 아울렛을 선보입니다. 이처럼 빅3 유통업체가 아울렛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매출 정체와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백화점에 비해 아울렛이 매우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9조 9천억 원이었던 아울렛 시장 규모는 지난해 11조 2천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2조 7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업종 중 유일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유통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아울렛 시장. 실적 부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백화점 빅3 업체들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수입차 업계가 소형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BMW는 오늘 뉴 액티브 투어러를 출시했고 아우디도 올해 소형 세단 S3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입차 업계에 잇따른 소형차 출시는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코리아는 오늘 인천 영종도의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뉴 액티브 투어러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BMW가 최초로 전륜구동 플랫폼을 적용한 뉴 액티브 투어러는 기존 후륜구동 방식과 달리 엔진을 가로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 등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전륜구동으로 바꿨고 특히 2열에는 슬라이딩 시트가 적용이 되어서 앞뒤로 조절이 가능해서 럭셔리 세단 못지않은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파워트레인은 4기통 트윈파워 터보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3.7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km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아우디 코리아도 소형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 16일 콤팩트 세단 A클래스의 고성능 모델 더 뉴 A45 AMG 포매틱을 선보였고 아우디 코리아도 올해 안에 소형 세단 S3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수입차들이 소형차를 잇따라 내놓는 이유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은 19만 6천여 대로 1년 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국산 소형차 판매량은 22만 7천여 대로 1년 전보다 5% 감소했습니다. 수입차 업계가 실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소형차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베스트뱅커 대상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 해 동안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금융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 제4회 대한민국 베스트뱅커 대상 시상식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상은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주요 금융기관들이 후원하는 행사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와 공로자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웅석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전국은행 연합회장 등 주요 금융인들과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이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은 안팎으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면서 금융인들의 책임의식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 영예인 베스트뱅커상은 성세환 BS금융지주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성 회장은 지난해 경남은행 인수와 사옥 이전, 해외 진출 등 굵직한 경영과제를 순조롭게 뛰어넘으며 BS금융지주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베스트 여성뱅커상은 34년 경력으로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 뛰어난 김옥정 우리은행 부행장이, 베스트뱅크에는 복합점포 설립 등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NH농협금융지주가 선정됐습니다. 베스트 사회공헌상에는 신한은행이, 서민금융상에는 신한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은행부문 개인금융상은 국민은행의 수신상품부와 최승희 농협은행 차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업금융상은 하나은행이, 상품개발상은 신한은행 상품개발부가 수상했습니다. 마케팅상은 김성규 외환은행 부장, PB상은 조상원 시티은행 팀장이 받았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베스트 뱅커 대상은 국내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해 힘쓰는 금융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들의 선진 경영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자리로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는 4월에서 5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전후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동부증권은 오늘 보고서에서 추경 예산 편성과 함께 정책조합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1분기의 세목별 수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세수 부족이 가시화하면 4월에서 5월을 전후해 5조에서 1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홍철 동부증권 채권전략팀 연구원은 추경 예산은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해 금리 상승 요인이지만 과거 경험상 금리 인하가 동반됐던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이후 11차례의 추경 예산 편성 가운데 6차례는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됐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올 들어 미국 시중금리의 반등 움직임에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나서고 있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 초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사상 최저치인 0.1%로 내리는 등 올 들어 20개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동부증권은 정부와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가 급락으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어 현 금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 산업이 매물로 나오면서 인수전 초반부터 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 산업 인수 의향서 제출 마감일인 오늘 호반건설, IBK펀드, 자베제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 미래에셋 등 5개 안팎의 후보자들이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금호 산업 인수 후보 1위에는 박삼구 회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은 박 회장이 2010년 금호그룹 워크아웃 이후 사재 3,300억 원을 털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대가로 보장받은 권리입니다. 누군가 박 회장의 자금 동원 능력을 뛰어넘는 인수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금호산업은 박 회장 품에 다시 안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회장의 자금 동원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인수 가격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이 매물로 나온 보기 드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08%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금호산업을 지배하면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수소차는 일명 꿈의 자동차로 불리죠. 공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데다 연료 효율도 2배 이상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소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 2곳뿐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나서서 수소차 시장 선점 공세에 주력하자 현대차와 우리 정부도 손잡고 로드맵을 새로 짰다고 합니다. 산업부의 김영필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가 정부와 함께 수소차 로드맵을 새로 짰다고요? 예, 현대자동차와 정부가 민관 공동으로 수소차 보급을 위한 로드맵을 새로 짭니다. 수소차 양산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였지만 판매가 그동안 부진했고 정부의 정책 노력도 약했는데요.
반면 도요타 같은 일본 업체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일본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대차의 이번 작업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현대차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수소차 로드맵을 새로 작성한다면서 현대차의 참여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중 내놓을 예정인데 현대차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공고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일본이 정부와 손잡고 추격에 나서자 우리나라 정부와 또 현대차가 손잡고 로드맵을 새로 짠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까지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차 1000대, 충전소 23개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 43개인 수소차 충전소를 2030년까지 3,000개로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700만 대를 팔아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속내입니다. 실제 현대차는 2013년과 2014년 두 해에 걸쳐서 수소차 투싼을 200여 개 파는 데 그쳤지만 도요타는 세단형 수소차 미라이가 출시 한 달 만에 구매 예약 고객만 최근 1,500대가 넘어섰습니다. 결국 수소차 주도권을 일본에 뺏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합니다. 물 이외에는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대가 열린 이후에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소차 시대가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동으로 우리나라가 수소차 로드맵을 새로 짜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동안 수소차 보급이 어려웠던 이유는 충전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 로드맵에 이러한 개선 방안이 들어있나요? 네, 로드맵에는 수소차 판매의 핵심인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와 수소차 보급 목표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계획입니다.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가 필수인데요. 휘발유 차도 주유소 없이는 이용하기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가 돼서 설치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정부는 LPG나 CNG 충전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그린벨트 규제도 풀어서 충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충전소 보급을 위한 표준 충전소 모델도 개발될 예정인데요. 한 곳에 약 30억 원이 드는 수소 충전소 설립 사업에 현대차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충전소 설립을 위한 비용을 나눠서 대고 있는데 현대차도 이 자금의 일정 부분을 대는 구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키스톤 XL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세 번째며 2010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키스톤 XL 법안의 내용은 캐나다 엘버타주와 미국 텍사스주의 멕시코만 사이에 캐나다의 셰일가스를 수송하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상원을 통과했고 지난 11일에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직후 성명을 내고 미 의회가 송유관을 건설해야 할지 말지 또 그것이 국익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오래되고 입증된 절차를 피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전문 사이트 38도스의 조엘 위트 미 존스 홉킨스대 초빙 연구원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많게는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악의 경우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도 20에서 30개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구원은 이대로라면 5년 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부터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가 이라크의 비전투 병력 수백 명을 추가로 파병해 순위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 병력은 뉴질랜드군과 함께 이라크 병사들을 훈련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토니 에벗 호주 총리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뉴질랜드 방문 중 혹은 그 이전에 의회에서 추가 파병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정부는 추가 파병설과 관련해 우리가 이라크 정부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라크와 미국,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공식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이라크 비전투 병력 최대 143명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 타지 캠프에 보내 이라크군 훈련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오늘 밤에 약속 있으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에 서울, 경기부터 비가 시작돼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또 내일 아침 기온이 높아 낮과 기온차가 거의 없겠지만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춥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그치면서 5mm 내외에 예상되는데요. 제주도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밤에 눈으로 바뀌어서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내일 새벽 사이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해서 낮 기온과 별 차이가 없겠는데요. 그렇다고 가벼운 옷차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는데요. 퇴근길을 위해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비와 눈이 그친 후 기압골의 풀면에 따라 국외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오후에는 보통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2도에서 4도 분포 예상되는데요. 다만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도 낮겠습니다. 속초 4도에서 8도, 광주는 4도에서 6도, 대구 5도에서 10도, 제주도 9도에서 10도 예상되지만 오후에는 찬바람이 강해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전해상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반짝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